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 집은 결국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자꾸 집 관리 도와주겠다고 힘드시면 맡겨달라고 하던 그 말들이 처음에는 정말 효심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올해 68세예요. 3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상가도 관리하고 아들도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생기니까 정말 행복했거든요. 며느리도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고요.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댁 친척들이었지만 수법은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하다가 결국 제 돈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정말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68세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거든요. 겉으로는 걱정한다면서 속마음은 딴 데 있었죠. 혼자서 상가 운영하기 힘들 텐데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친절한 말 같았지만 눈빛을 보니까 딴 생각이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과부 혼자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저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10살이던 창호가 제 치마폭에 매달려서 울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도 고스란히 지켜내야 했고요. 상가 임대료 받으러 다닐 때 창호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가 따라오느라 힘들어했지만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세입자들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누구 손 하나 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창호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도 시켜주고 이제 손자까지 얻었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즘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손자가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오는 때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녀석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오거든요. 8살 손자가 왔다고 크게 외치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이 작은 손자를 보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제 품에 안기는 손자를 안고 있으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손자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비누향이 섞인 아이 냄새랄까요?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레고 블록을 함께 맞출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손자는 상상력이 참 풍부한 아이거든요. 똑같은 블록으로도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만들어요. 제가 블록 하나 잘못 끼우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다시 고쳐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블록을 척척 맞춰가는 모습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손자가 만든 레고 집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어디가 할머니 방이고 어디가 거실인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이런 순간에는 다른 걱정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냥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와 놀고 있는 평범한 68세 할머니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평범하고 행복한 할머니 말이죠.
간식 챙겨주는 것도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손자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놓거나 직접 호떡을 부쳐주기도 하고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와요. 볼이 불룩하게 나오도록 입에 가득 넣고 우물우물 씹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할머니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상가 임대료 받으러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손자 앞에서의 다정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철저한 사업가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변화가 참 극단적이에요. 마치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말이죠.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2층 사무실, 3층 헬스장까지 차례대로 돌면서 임대료를 받아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연체를 했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더욱 그랬죠. 임대료가 밀렸을 때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재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당황하며 사과하지만 처음에는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번 허술하게 넘어가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입자들이 다음 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정확히 지켜달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이 쓰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68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임대료를 밀리는 세입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자 혼자 관리한다고 우습게 본 거죠. 헬스장 사장한테는 특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해요. 그 사람이 제일 말이 많거든요. 임대료 인상할 때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버티려고 하고 시설 보수비도 자기가 내야 한다고 우기곤 하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혹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상가를 다 돌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지쳐요.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세입자들이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지, 계약 조건을 어기는 일은 없는지 항상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말을 흘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며느리가 집 관리가 힘들지 않으냐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참 고마운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집 관리라는 말을 할 때의 눈빛이 좀 이상해요. 마치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 집 안의 물건들을 훑어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거실에 있는 장롱이나 서재에 있는 서류함 쪽을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68세가 되니까 예전보다는 체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상가 관리하러 다닐 때도 계단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신도 또렷하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이미 능력을 잃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어요.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하는 거죠. 이 돈이 있어야 손자 교육비도 대줄 수 있고 갑작스런 병원비가 들어도 괜찮을 테니까요. 임대료 수입이 매달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통장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안심하는 것도 잠깐, 요즘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혹시 누군가 제 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며느리가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며느리는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일 테니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 모든 걸 지켜온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운 게 재산이거든요. 손자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걱정들이 다 사라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며느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느낌이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불안해요.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요즘 자꾸 이런 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진다고 하지만 제 경우는 좀 달라요. 머릿속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하는 말들이 계속 맴돌아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으로 나가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이 올 때가 있거든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부엌으로 가려면 거실을 지나가야 하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창우와 며느리가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물을 마시러 가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발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낮고 진지한 목소리였죠.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엄마 집은 결국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창호는 처음에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직 건강하시다고 그런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싶어서 잠시 안심했는데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잃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 엄마도 연세가 있고 혼자 관리하시기 버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슬슬 개입해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들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상가 관리하러 다닐 때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만 하신다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우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묻자 며느리는 일단 집 관리부터 서서히 넘겨받자고 하더라고요.
청소나 정리 같은 걸 자기가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 상황을 파악하고 나중에는 통장 관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장 관리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도, 힘들어 하신다고 걱정하는 척 했던 것도 결국 제 통장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니 혼자서는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창우가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그러면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 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라니 결국 저를 속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3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친척들이 했던 말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없이 바빠서 그들의 속셈을 늦게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몫이 될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몫이라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집은 결국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중에는 다 우리 몫이다. 이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갑자기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물어봤어요. 물론 남편이 대답해 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시원해졌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남편이 모든 걸 책임져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해요.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손자도 보호해야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제일 가까운 며느리가 저를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정말 허무했어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 창호도 결국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서러웠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다고,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15년 동안 혼자서도 잘 해왔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해 보였거든요. 이미 창호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으니까요. 저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결국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창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제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나서 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까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일어나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며느리였다면 이제는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인사해도 속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테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생겨버렸거든요. 이제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대화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를 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행동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오후에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평소처럼 손자와 레고를 맞추고 있는데 며느리가 찾아왔거든요.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말하러 온 것처럼 진지한 느낌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손자 교육비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손자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거든요. 무엇보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영어 학원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상의하는 것도 아닌 마치 당연히 내줄 거라고 전제하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시키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였어요. 한 달 상가 임대료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많은 돈이 손자 교육비로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잠깐 8살 아이한테 그렇게 많은 학원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좀 많지 않냐고, 손자가 아직 어린데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시켜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요즘은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고 손자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다른 집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고 아래층 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날 밤에 들었던 대화가 생각났거든요.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도와드린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 손자가 레고를 가지고 제 무릎에 와서 앉았어요. 영어 배우고 싶다고 친구들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 손자가 원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미리 시켜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한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엄마가 더 예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손자까지 며느리 편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손자를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손자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예쁘고 젊고 학원도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늙었다고 주름도 많다고 순진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이긴 했지만 듣고 있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며느리가 손자한테 무슨 말을 했을지 뻔히 보였어요. 할머니는 늙어서 무능하고 엄마가 더 젊고 능력 있다고 아이한테 주입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정말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손자를 통해서 저를 압박하고 동시에 손자의 마음도 자기 쪽으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가 원한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며느리 말대로 150만 원을 내주기도 싫고요. 며느리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압박을 가했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손자 교육을 소홀히 하는 나쁜 할머니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이 든 할머니가 손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냐는 식으로 은근히 깔보는 말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젊은 엄마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창호를 혼자 키워낸 경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부탁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였어요. 그날 밤 통장을 보면서 계산해 봤어요. 150만 원을 매달 준다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게다가 저도 재산세니 생활비니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아요. 더욱 화가 나는 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압박하는 것도 정말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순수한데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손자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제 돈을 빼내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되었어요. 정말 손자가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거절함으로써 손자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손자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위축되는 것도 싫었고요. 무엇보다 손자가 저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결국 그날은 며느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거든요. 며느리는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자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손자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교묘하게 손자를 이용한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손자를 사랑하고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주 토요일은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인데 저는 이런 모임을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인 답답함도 풀 수 있고 동네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평소 같으면 혼자 갔을 텐데 그날은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동네 분들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며느리의 계획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동네 회관에 도착하니까 평소처럼 10여 명의 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산 분들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죠. 며느리가 함께 온 걸 보고 다들 반가워했어요. 박 여사가 제일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윤정 씨 며느리가 정말 똑똑하게 생겼다면서 말도 예쁘게 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김 여사도 맞장구 치면서 며느리를 잘 만났다고 부러워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 덕분에 체면이 서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부녀의 모임은 그냥 수다 떠는 자리예요. 누구네 집 리모델링 했다. 누구네 아들이 취직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에서 선생님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같은 거였죠. 이런 이야기는 할머니들끼리 모이면 늘 하는 얘기니까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우리 집 경제 상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님 상가 임대료로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와서 여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상가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자기네 수입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특히 기가 막혔어요. 언제부터 제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된 거죠? 다른 부인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가 임대료로 500만 원이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 수입이면 부러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욱 우쭐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손자 교육비도 많이 든다면서 시어머니가 다 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영어, 태권도, 피아노까지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정 여사가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드냐고 묻자 며느리는 주저없이 15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적은 편이라니요? 150만 원이 적다고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직 교육비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다른 부인들은 정말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교육비까지 다 대주신다니 얼마나 좋으냐고 며느리가 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해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나무라기에는 다른 사람들 앞이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제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벌리다니, 그것도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교육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니요. 이 여사가 며느리한테 정말 효심이 깊다고,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효심이요? 제 돈을 자기 돈인 양 자랑하는 게 효심인가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상가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자기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인 며느리인지 어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각종 관리 업무까지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인들은 그런 며느리를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박 여사가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잘 만났다고 시어머니가 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도 맞장구 치면서 자기 며느리는 그런 관심도 없다고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복이 많다고요? 제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를 둔 게 복인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지 강조했어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손자 교육까지 함께 고민한다고 했어요. 마치 완벽한 며느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슬쩍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빡깜빡한다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며느리가 잘 챙기니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억울했어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치매 걸린 할머니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요. 며느리의 이런 전략이 정말 교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헌신적인 며느리로, 저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뭔 말을 해도 고집센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동네 분들이 어머니를 부러워한다고 자기 같은 며느리를 둬서 좋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벌리고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드는 며느리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며느리한테 얹혀 사는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할머니로 생각할까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상가 임대료로 편하게 산다고, 시어머니가 다 대준다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라고. 모든 말이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덕분에 잘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만 부각시켰거든요. 동네 사람들 반응도 마음에 걸렸어요. 다들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저를 부러워했는데 정작 저는 속으로 화가 나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좋은 며느리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니까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미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거절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리고 저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포지션 시켜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며느리가 제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개입하겠다고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동네 여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였던 거죠. 다음 날부터는 동네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뭘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할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신경이 쓰였어요.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면서도 혹시 이것도 며느리가 관리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의 전략이 정말 무서운 게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로 포장해 놓고 저는 도움받는 위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때문에 저는 이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진 거거든요.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이었어요. 부녀의 모임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창호를 불러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창호가 퇴근하고 집에 온 저녁 시간에 거실로 불렀어요.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목욕을 시키러 갔고 저희 둘만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들과 단둘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창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창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며느리 이야기부터 꺼내봤어요. 최근에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다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창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숨을 쉬면서 또 시작이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또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 거였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반응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자꾸 그런다고, 그리고 손자 교육비도 150만 원씩 달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부녀의 모임에서 우리 상가 임대료를 마치 자기네 수입인 것처럼 떠벌렸다고 했더니 창호가 더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가족 거 아니에요? 창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라니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지금 뭐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창호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창호의 속마음을 들어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창호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 말도 문제라고 제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호는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동네 분들한테 인사차 한 말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창호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미리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예민해져서 자꾸 오해를 한다고 자기는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시어머니가 나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해놨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미 창호한테 저를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창호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미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호가 말하기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의심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손자 교육도 함께 고민해 주는데 그런 며느리를 어디 가서 찾겠냐고 했어요. 손자 교육비 150만 원 이야기도 꺼내봤어요. 너무 큰 돈 아니냐고
8살 아이한테 그렇게 많은 학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창고는 오히려 제가 손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다른 집 아이들도 다 한다고 하면서 며느리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창호한테도 똑같은 논리로 설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손자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교육에는 인색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30년 동안 창호를 혼자 키우면서 교육비가 모자라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창호가 계속 며느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날 밤에 창호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호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대화를 엿들었다면서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따지는 거였어요. 엿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린 거라고 해명했지만 창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고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키운 제 아들이 저를 못된 시어머니로 보고 있다니요.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니요. 창호야, 그럼 엄마 말은 다 틀렸다는 얘기니? 라고 물어봤더니 창호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냐고 괜한 오해 좀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거였어요. 괜한 오해라니요.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것도 손자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다 오해라는 건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미 며느리 편에 완전히 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말하면 제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창호뿐인데 그 창호마저 며느리 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몸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창호한테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대화 이후로 창호와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며느리한테 말하기는 더욱 싫었고요.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함께 와 있더라고요. 며느리나 아들이 옆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아플 때조차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집에 돌아왔는데 창호는 회사에 있고 며느리는 손자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간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병원에 다녀온 걸 알지도 못했어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아들도 이제 며느리 편이구나. 저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창호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제가 아픈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하는 걸 도와주느라 바빴거든요. 평소 같으면 엄마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침을 해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손자한테 할머니 감기 옮을까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저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까지도 저보다는 서로를 더 챙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약을 먹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혼자서라도 제 것을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창호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창호도 결국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제 재산을 언젠가는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가 미리 개입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창호를 조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 놨더라고요. 창호는 그런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저를 의심 많고 이기적인 엄마로 보기 시작했고요. 30년 동안 혼자서 창호를 키워온 제 희생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창호와 대화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뭘 말해도 며느리 편에서 해석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며느리한테 전달될 것도 뻔했고요. 정말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정말 혼자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을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해서 제가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창호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마음이 복잡해서 평소 하던 일들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상가 임대료 받으러 가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귀찮아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평소처럼 은행에 갔어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혹시 빠뜨린 세입자가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야 하니까요.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관리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통장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지난달 말에 상가 임대료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잔고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뭔가 계산이 안 맞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봤는데 역시 이상했어요. 2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은행 직원한테 문의해 봤어요. 언제 출금된 건지, 어떻게 출금된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대답해 줬어요. 3일 전에 카드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카드는 창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맡겨둔 거였어요. 응급 상황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창호가 아무 말 없이 그 카드로 200만 원이나 뽑아간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창구한테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받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우가 처음에는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 변명하더라고요. 급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그렇게 급했는지 물어봤어요.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어디에 썼는지 궁금했거든요. 창고가 대답하기를
손자 학원비랑 집 수리비가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학원비는 그렇다 쳐도 집 수리비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에 갑자기 수리할 곳이 생겼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고장이 났던가요? 어디를 수리했는지 물어봤더니 창호가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좀 고쳤다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창고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그날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창고가 집에 왔을 때 다시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디에 200만 원을 썼는지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창고의 대답은 더욱 의외였어요. 손자 학원비로 150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요? 창호 부부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였다고, 급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창고의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면서 말하기를 시어머니 돈을 잠깐 빌려 쓴 것뿐이라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빌려 쓴 거라고요? 그럼 미리 말하고 빌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가족 재산이니까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거였어요. 또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라는 그 말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때도 돈을 가져간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바로 은행에 가서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뽑아달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간단하게만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창고가 제 통장에서 돈을 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조금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어떻게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 금액이 작아서, 그리고 조금씩 나눠서 가져갔기 때문일 거예요. 그 순간 3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친척들이 저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슬슬 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대담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허락도 없이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없었어요. 남편 장례도 치러야 하고, 상가 관리도 배워야 하고, 창고도 돌봐야 하고, 그래서 친척들이 뭘 하는지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제 통장에서 무려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것도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말이에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가져간 거죠. 그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며느리가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창고를 설득해서 제 돈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도와준다면서 결국 제 것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하고 마지막에는 아예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도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손자 교육비를 달라고 한 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것도 모든 게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통장 거래 내역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창고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제 돈을 가져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30년 전에도 속았는데 또 속을 뻔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미리 알아챘으니까 막을 수 있어.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창고를 먼저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손자를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좋은 며느리로 포장하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져간 게 실수였어요. 그전처럼 조금씩 가져갔다면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계략에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거예요. 그동안은 의심만 했다면 이제는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을 쓸지 이제는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15년 전 그 친척들을 물리쳤듯이 이번에도 제 것을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며느리와 아들이라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가족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제 재산은 확실히 지켜야 하니까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교묘해도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젊고 교묘해도 저의 경험과 의지를 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며느리의 계략을 확신하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손자가 학교에 간 사이 집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과 중요한 상의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늘이야말로 결정적인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가 느껴졌거든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요즘 어머님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관리하러 다니실 때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일 하실 때도 자주 쉬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된다고,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의 걱정 어린 마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다 계산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무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작업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든 걸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어요. 마치 저를 이미 능력을 잃은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집안일이며 상가 관리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기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복잡한 일까지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통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자기한테 위임해 두시면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얘기였거든요. 며느리가 말하는 걸 보니까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순서로 제 일들을 넘겨받을 건지, 어떻게 정당화할 건지 다 생각해뒀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교묘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마치 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거라고, 편하게 쉬시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복잡하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실수가 적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요.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치매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릴 거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68세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요? 며느리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완벽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능력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제 재산을 넘겨받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쟤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디까지 나갈 건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건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고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걱정은 자기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어머님은 그냥 손자와 즐거운 시간만 보내시면 된다고 했어요. 손자와 즐거운 시간만 보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며느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 집도, 제 재산도, 제 인생도 다 며느리 손에 맡기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30년 전 시댁 친척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혼자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모든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 돈을 훔쳐갔죠. 며느리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친절한 척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제 것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수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특히 창호도 같은 생각이라고 어머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걸 보기 힘들어 한다고 했어요. 창호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결국 창호와 며느리가 짜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제 돈을 몰래 가져간 것도 이렇게 위임을 요구하는 것도 다 둘이서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만약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복잡해질 거라고 했어요. 응급 상황이라니요.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릴 거라고 가정하고 말하는 거였어요. 정말 불길하고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곧 무능해질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제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탐욕스러운 본 모습이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절한 척 하면서 결국 내 걸 가져가려는 거지. 30년 전 그 친척들과 똑같아.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국 목적은 내 재산이야. 며느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절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도가 없다고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만 원 넘게 제 돈을 가져간 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재산을 자기네 수입인 양 자랑한 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아직 제가 관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면 어떠냐고 일단 간단한 것부터라도 맡겨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것부터라고요? 그게 바로 30년 전 친척들이 쓴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정말 괜찮다고 며느리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일어섰어요. 며느리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자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언제든지 제 재산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며느리의 최종 목표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 재산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고 가족의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결국에는 모든 걸 넘겨받으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15년 전 경험이 있어서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오늘 마지막 카드를 꺼냈으니까 저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통장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겠고 창호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회수해야겠어요. 그리고 상가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친절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낸 이상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모든 걸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제 재산을 넘겨달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까 충격이 컸어요. 창호와 손자가 저녁 먹으러 들어왔을 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어줬을 텐데 그날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창호를 쳐다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들도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겉으로는 평범한 아들 같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며느리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분명한 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모든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호는 일찍 잠들었고 며느리도 손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그제야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남편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살아생전에 저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그 표정 그대로였거든요. 사진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어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줬을지 궁금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5년 전에도 친척들한테 속았는데 이번에도 또 속을 뻔했거든요. 아니, 이미 속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가고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교묘해도 남편 앞에서는 함부로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남편이 저를 지켜줬을 텐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소중한 유산을 며느리한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것들을 고작 며느리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라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상가를 관리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돈을 아꼈는데, 그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래도 창호를 위해서 버텨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날들이요. 시댁 친척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어요. 혼자서는 못할 거라는 그들의 말을 믿고 도움을 받았다가 결국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며느리의 수법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현명해졌거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 라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직 모든 걸 가져가지는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막을 수 있어요. 내 집, 내 재산, 그리고 내 손자까지 다 내 손으로 지켜낼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특히 손자만큼은 며느리의 도구로 이용당하게 놔둘 수 없었어요.
그 순수한 아이가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주고, 아들이니까 믿어주고, 손자니까 다 해주려고 하고. 하지만 그 착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제 착함을 약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대담해졌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윤정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온 여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에요. 상가를 혼자서 관리해온 68세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3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 것을 지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야겠어요. 통장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예요. 창호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회수해야겠고요. 그리고 상가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집안일도 제가 직접 하고, 돈 관리도 제가 직접 하고, 모든 결정도 제가 내릴 거예요. 며느리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창호한테도 확실히 말해야겠어요. 앞으로는 제 돈에 손대지 말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상의하라고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손자 교육비 문제도 정리해야겠어요. 15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며느리가 중간에서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받은 것도 풀어야겠어요.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해요. 제가 아직 멀쩡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저도 그에 맞서서 치밀하게 대응해야죠. 15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할 거예요. 남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해낼게.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것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창고도 손자도 다시 제 편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며느리가 아무리 교묘해도 혈육의 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며느리는 아마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68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우습게 볼 거고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온 사람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제 힘으로 버텨온 강한 여자거든요. 그 힘으로 이번에도 제 것을 지켜낼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철하게 계산해서 움직일 거예요. 며느리가 15년간 제 착함을 무기로 삼았다면 이제는 제 경험과 지혜를 무기로 삼을 거예요. 젊다고 해서 교활하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으니까요. 며느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도 생겼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윤정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여자의 모습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15년 전 친척들 일이 떠올라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계획적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며느리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과연 며느리가 정말 제 재산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나이 든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